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결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 뒤에는 과연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두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캐스 선스테인 교수의 결정력 수업인데요. 이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샌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인데 이건 부족함이라는 상태가 우리 판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좀 넘나들면서 우리가 왜 때때로 좀 흔들리는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결정 패턴을 이해하는데도 꽤 흥미로운 발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결정을 잘하는 법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의 구조 자체,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상태, 특히 결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판단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막 넘쳐나고 시간은 항상 부족한 시대에 이 두 책의 통찰을 잘 조합해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딜레마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결정력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2차적 결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Second Order Decisions. 네, 그러니까 매번 뭘 선택할지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1차적 결정이라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결정할 거다, 이런 원칙이나 전략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친구들 약속 안 잡는다, 이런 식으로요. 나만의 규칙 같은 거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2차적 결정은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드는 그 고민의 무게, 그러니까 인지적 부담이라고 하죠. 이걸 확 줄여줘요. 일관성도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선스타인 교수는 이걸 일종의 의사결정 비용 관리 차원에서 설명하거든요. 비용 관리요? 네. 결정 자체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 이게 결정 비용이고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기는 후회나 손실, 이건 오류 비용, 그리고 막 고민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있죠. 이건 정서적 비용,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인 셈이죠. 2차적 결정이요. 아하, 그렇군요. 책에서 보니까 이런 2차적 결정의 구체적인 전략들도 여러 가지 소개하던데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규칙 정하는 것 말고도 특정 분야는 아예 전문가한테 판단을 위임해버린다던가,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혹은 너무 큰 결정 앞에서는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작은 단계부터 시도해보는 접근법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커리어로 확 바꾸기 전에 관련 사이드 프로젝트를 먼저 해본다든지. 그렇죠. 일종의 테스트 드라이브 같은 거네요. 네,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결정 전에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이걸 사전 부담이라고 하고 실제 결정하는 순간에 느끼는 부담, 이건 즉시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규칙 설정처럼 미리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 결정은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 이건 높음, 낮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작은 단계처럼 사전 부담도 즉시 부담도 다 적게 가져가는 낮음 전략도 있죠. 오, 그럼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은 건가요? 그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반복되는 일상적인 결정에는 규칙이 편할 수 있고 좀 불확실성이 크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결정에는 작은 단계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요, 그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의 관점을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방금 말한 그런 2차적 결정,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한 노력이 들죠. 만약 우리가
시간이나 돈, 뭐 아니면 다른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면 이런 규칙을 만들거나 꾸준히 지켜나갈 그 마음의 여유 자체가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핍,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인지적 대여폭 부담이라는 건데요. 이게 딱 이 부분이랑 연결됩니다. 인지적 대여폭 부담이요? 네, 결핍 상태는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무거운 프로그램 같아요. 우리 정신적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급한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서 규칙을 세운다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판단할 인지적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어쩌면 규칙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결핍 상태에서는 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결핍이라는 게 그냥 뭐 기분이나 의지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우리 사고 능력 자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도 사탕수수 농부 연구 결과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네네. 유명한 연구죠. 같은 농부인데도 수확하기 전, 그러니까 가난할 때랑 수확하고 나서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랑 IQ 테스트 점수가 평균 9점에서 13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거의 하룻밤 꼬박 세운 사람의 인지능력 저하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이게 정말 네. 그 연구는 결핍이 우리의 핵심적인 인지 능력,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충동 제어 능력 같은 거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실험 내에서는 참가자들한테 그냥 가상의 재정 문제를 잠깐 생각하게만 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차 수리비로 30만 원이 필요하다. 혹은 1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저소득층 참가자들은 그 어려운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때 인지 테스트 점수가 확 떨어졌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네. 그냥 그 부족한 자원에 대한 걱정, 그 자체가 우리 머릿속 계산기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증거인 셈이죠. 와, 이 대역폭 부담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뻔히 알면서도 장기적으로 좀 불리한 선택을 하는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정 교육을 받아도 막상 실천하기 어렵다거나 건강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끊기 힘든 습관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걱정거리로 머릿속이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용량 자체가 부족했던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결핍에서는 결핍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으로 터널링이라는 걸 지적해요. 터널링이요? 터널처럼? 네, 부족한 자원에 대한 걱정에 완전히 매몰돼서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장 급한 문제, 예를 들어 오늘 당장 내야 하는 공과금 같은 거에는 초집중하게 되는데 그 외에 장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건강검진 예약이라든지 저축계획 같은 것들은 아예 그냥 시야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터널 시야네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못 보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핍 상태에서의 터널링이나 되역 부부담이 아까 얘기했던 결정력 수업에서 말하는 다른 결정의 함정들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스타인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고의적 무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부러 정보를 피하는 경향이요. 네, 나쁜 소식일까 봐 외면하는 거죠. 네, 뭐 건강검진 결과 확인 미루는 것처럼요. 그럼 대역폭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정보가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더 버거우니까 정보를 더 회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한된 인지 자원으로는 그런 잠재적인 부정적 감정까지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테니까요. 또 다른 예로 결정력 수업에서 다루는 선호 역전 현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역전이요? 네, 예를 들어 헤드폰 두 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볼 때 이걸 분리평가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디자인이 화려한 A가 좋아 보였는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음질 같은 핵심 성능을 비교하니까 이건 공동평가라고 하고요. 이 공동평가를 하니까 B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이게 선호 역전이에요.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결핍으로 인한 터널 시야는요, 이 분리평가를 할 때 눈에 잘 띄지만 사실 덜 중요한 특징, 아까 예에서는 디자인 같은 거죠.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공동평가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돕긴 하지만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인지적인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것마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눈앞에 확 끌리는 거나 아니면 늘 하던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비교하고 따져볼 에너지가 없는 거군요. 아, 그럼 SNS 사용의 역설도 이 두 관점을 합치니까 더 흥미롭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SNS요? 어떤 면에서요? 근데 이게 사용하면 일수록 불행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도 끊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죠. 결정력 수업에서는 이걸 뭐 초소유 효과, 슈퍼 인다우먼트 이펙트 같은 걸로 설명하더라고요. 내 계정 유지하려고 돈 낼 생각은 거의 없는데 계정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은 훨씬 높다는 식으로요. 네, 그 부분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결핍의 시각을 더해보면 혹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FOMO라고 하죠. 정보 결핍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요. 이런 결핍감들이 부족한 대역폭 속에서 이미 딱 형성된 습관이랑 결합해서 그 SNS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끊어내는 결정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네,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결핍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단서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관계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걸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SNS는 이런 결핍감을 뭔가 즉각적으로 착 해소해주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소중한 인지적 대역폭만 소모시키고 장기적인 만족감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거죠. 참 복잡한 관계예요. 네,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두 책 모두 흥미로운 해결책의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정력 수업은 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인간의 편향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2차적 결정처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미리 잘 설계해 놓는 방안들에 주목하고요. 반면에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만 돌리기보다는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조종석 설계 칵핏 디자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조종석 설계요? 비행기 조종석이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기 조종사들이 착륙할 때 랜딩 기어 내리는 레버랑 날개 플랩 조절하는 레버를 자주 헷갈려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모양이 비슷해서. 그때 심리학자 알폰스 체페니스라는 사람이 조종사 훈련을 강화할 게 아니라 그냥 두 레버의 모양이랑 위치를 다르게 디자인해서 실수를 원천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죠. 아, 실수를 할 수 없게 환경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것처럼 사회정책이나 제도 혹은 우리 자신의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인간은 특히 결핍 상태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전제로 깔고 그 실수가 너무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류에 관대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 그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축 같은 거요.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도록 업인 놔두는 대신에 일단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원하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탈퇴해라, 아웃 이렇게 바꾸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제도를 바꿨더니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해요. 와, 디폴트 값을 바꾸는 거네요. 네. 또 미국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서 FAFSA가 예전에는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걸 확 간소화했더니 신청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사례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건 뭐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먼저 스스로 어떤 영역에서 좀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만성적인 시간 부족일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성찰해 보는 게 시작인 거죠. 네,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그리고 나서
결정력 수업에서 제안하는 2차적 결정 전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유혹 앞에서는 무조건 따를 규칙을 만든다거나 뭐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절대 안 본다 이런 거요? 네, 그런 거죠. 아니면 반복되는 사소한 결정은 아예 자동화 시켜버린다거나 뭐 매달 일정 금액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은 내가 믿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위임 방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핍에서 말한 그 조종석 설계 개념을 빌려와서 나 자신을 위한 실수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나만의 조종석 설계. 네,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일이 있는 주에는 다른 약속을 그냥 최소화하는 규칙을 세운다거나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네, 아니면 맨날 깜빡하는 물건들, 뭐 열쇠나 지갑 같은 거요. 이건 그냥 항상 현관화 바구니에 딱 두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또 결핍으로 인한 그 대역폭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리마인드를 받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복잡한 날에는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잠시 미루고 좀 인지적 여유가 있는 시간대로 옮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정력 수업에서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유형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채택 업증이라는 건데요. 아, 채택이요? 네. 이건 단순히 뭐 결과를 선택하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종류의 결정들을 말해요. 결혼이나 출산, 이민, 아니면 아주 중요한 커리어 전환 같은 거요. 삶의 경로와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그런 선택들이죠. 철학자 에드나 울만 마르갈리트의 개념을 빌려온 건데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런 큰 결정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그 와리프가 남기 쉽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근데 흥미로웠던 건 사람들이 이런 변혁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그냥 즉각적인 행복이나 편안함,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선스타인 교수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기쁨, 즐거움, 고통, 회피 같은 행복, 헤도니아 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 가치 실현과 관련된 에우다이모니아, 즉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관점의 변화라든지 깊이 있는 경험, 놀라움 같은 심리적 풍요, psychological richness를 추구하는 경향이에요. 심리적 풍요요? 네, 때로는 안정이나 의미보다 이 심리적 풍요를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큰 갈림길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과감한 변화, 예를 들어 이직이나 이혼 같은 거요. 이걸 택했을 때 장기적으로 후회가 더 적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오, 정말요? 변화를 선택한 쪽이 후회가 적다니 의외인데요? 네, 흥미로운 결과죠. 근데요, 이런 채택 결정 역시 결핍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시간에 막 쫓기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그 심리적 풍요를 위한 과감한 도전보다는 좀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감당할 마음의 여유, 즉 대역폭이 부족하니까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터널 시야는 당장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변화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은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채택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내가 어떤 종류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상태가 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 자체를 설계하는 문제, 이건 결정력 수업에서 주로 다뤄왔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상태로서의 결핍, 이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봤고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 과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결정의 틀,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내면의 자원 상태 사이에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두 책의 통찰을 한번 연결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정력 수업에 따르면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미래의 나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좀 더 현명해지거나 상황이 나아진 내가 잘 결정해주겠지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 네. 저도 자주 그래요.
그런데 결핍의 연구는 결핍 상태가 우리의 인지적 대역폭을 떨어뜨리고 특히 미래를 계획하거나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의 내가 결핍 때문에 미래의 나에게 떠넘긴 그 결정들을 어쩌면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다른 자원의 결핍 상태에 여전히 혹은 또다시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나는 과연 얼마나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미래의 나도 똑같이 힘들 수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자신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좀 더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결정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또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